박근혜 정부의 통일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는 16일 한미 육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협의를 시작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테이블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과제들을 많이 안고 갔지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좀 반대를 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는 식의 나중에 그냥 뭐 이해한다는 식으로 백악관이나 국무성은 얘기는 했습니다만 속내는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균형 외교가 뭐고 왜 우리가 중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이제 논의된 게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전향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중국이 나왔고, 중국이 협력을 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북한 핵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 어떻게 조율을 하고 또 한중 간에 한일 간에 어떻게 공조를 취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8.25 남북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극적인 타결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라든가 그 목적, 앞으로 전망 뭐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핵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실 북한은 편하지는 않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북측이 통일 외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12일 날 그러니까 노동신문에서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균형 외교 또 황준국 대표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제도 통일을 하기 위한 체제 통일을 하기 위한 뭐 국얼 외교를 하러 간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격렬한 반응을 보였고 폄훼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지금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쭉 취해온 균형 외교, 통일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그런 심기를 쭉 펴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북한의 심기가 어떤지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 이때 과연 축포를 쏘아 올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촉박한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주로 자주 외교, 주체 외교를 펴왔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3차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할 때도 정말 중국은 자기들의 혈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어떤 반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도발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비정상적인 사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 북한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쏠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8.15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지킨다는 확신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국 간 회담을 한다든가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괜히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8.15 합의가 깨져서 예. 북한 국익에 그 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극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를 했다. 북한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가정법을 많이 써가지고 예. 북한을 자극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전통적으로 몰리면은 그 항복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걸 돌파를 한단 말이죠. 그 돌파 방법이 대화를 통해서 돌파를 하는 수도 있고 무력으로 돌파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북한이 10월 10일 날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매력적인 제안이 진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정부가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협력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산가족 상봉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근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고 의사조치 해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예. 또는 이제 대규모의 북한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이제 경제 문제에 사실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물론 뭐 병진 정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민생 경제에 있어요. 민생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자기가 등장해서 보니까 관료들은 많이 부패해 있고 민생은 형편이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자기 인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 이게 대해 좀 관심인 것 같아요. 따라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하고 싶은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제 밀어준다고 할까, 도와준다고 할까, 이제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한다면 남북까지 상생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이 그런 이제 비정상적인 사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정부는 오이사치제 해제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대규모 투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루빨리 한반도가 안정화되고 남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현재 정부의 균형 외교가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중 간의 균형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계 설정이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균형 외교는 우리의 아마 바람이죠. 예.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수학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힘이 1이고 이쪽에 들어가는 힘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치에서는 계산하기 힘듭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주는 힘과 중국에게 주는 힘이 같을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고 중국과는 협력 동반자 관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맹 관계도 격이 틀립니다. 또 실제로 안보를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균형 외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균형 외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미국 일변도 또는 일본 일변도로 가는 그런 외교는 우리의 그 국가 이익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우리의 안보가 유지되는 또 경제적인 이익이 극도화되는 그런 외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거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한미 간의 관계가 동맹 관계였었는데 약간 이제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10월달에 열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어떻게 미국을 잘 설득하느냐 이게 이제 균형 외교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균형 외교라는 말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익숙한 말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균형 자론을 내세웠었는데 그 당시와 지금 박근혜 정부의 외교 기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했었던 동북아 균형 자론은 상당히 좀 야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밸런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건 이제 전통적으로 영국이 대륙에 대해서 유럽 대륙에 대해서 취한 그 외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어도 하고 그런 외교였던 건데 우리가 이제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은 상당히 힘이 세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제 소강국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건방지지 않느냐. 예. 뭐 이제 이런 이제 비난이 좀 있었어요 그때. 좀 근데 이상적이다, 이제,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건가요? 이상주의적이기는 한데 그러려면 이제 현실적으로 예.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네. 통일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한 8천만 정도 된다든가 그런다면 또 해볼 만한데 지금 남한만의 힘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균형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 일변도에 외교를 했다고 한다면 중국도 중시하는 외교를 하겠다. 그래서 다 같이 좋게 지내는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자론보다는 훨씬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양측의 교류를 넓혀가겠다 이 정도로 그렇죠. 해석할 수 이제 있는 주도적인 건가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예. 양측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소극적이죠. 예. 예. 이제 균형자로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거고, 내가 양쪽에 판을 놓고 말이죠. 내가 이쪽에다 힘을 줄 수도 있고 이쪽에다 힘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중 간의 힘이 굉장히 팽팽할 때, 예. 정말 대등한 힘일 때, 거의 대등한 힘일 때 우리가 먼지 하나라도 이쪽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추가 이쪽으로 기우는 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힘이 될 수 있죠. 균형자가 될 수가 있죠. 0.1mg 정도의 힘만 있어도 이게 균형이 깨진다고 한다면 우리 힘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균형적 역할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의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힘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갈 만한 그런 그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 스스로 G2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G2 아니야. 그렇게 오히려 중국이 얘기할 정도지. 예. 그냥 주변에서 G2다. 그룹 오브 2다. 이게 두 개의 강대국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실제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갈 수 없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인 거고 예. 다만 균형 외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다만 굉장히 기술적이고 영리한 스마트한 그런 외교를 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중국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그런 절묘한 외교.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이관유가 했던 정책이거든요. 예. 이관유가 중국, 미국, 뭐 대만 이런 사이에서 그 조그만 나라잖아요. 도시국가잖아요. 그런데 균형 외교를 성공적으로 했어요.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는 아주 절묘한 외교를 했어요. 리관유가. 예. 그래서 싱가포르를 오늘날 그 정말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러한 어떤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균형 외교 기조를 진행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외교적인 저변을 양측으로 넓혀갈 텐데 그런데 이렇게 균형 외교를 시행하다 보면 오히려 북한이 고립감을 느껴서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현재도 고립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피포위 의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전통적인 맹방인 중국까지 요즘 조금 뭔가 네. 홀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체를 중국이 포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시진핑 정권이나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이건 아니다.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예.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분란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 자기들이 그 추구할 국가 이익과 배치된다고 생각해요. 중국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한반도가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이제 뭐 일테면 미사일을 쏜다, 핵실험을 한다 해서 미국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사드를 배치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군사력을 계속 유지한다든가 뭐 이러한 그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불편하다 이거죠.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막 서해로 진입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아주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그 불리한 군사적인 입장이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북한에 있다. 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 지도부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도 계속 또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남한이든 미국이든 핵무기를 공격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또 뭐냐? 우리 남한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물론 최악의 사태를 만들 것인가, 남한과 전쟁을 할 것인가, 미국과 전쟁을 할 것인가, 그것은 뭐 쉽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해야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한반도의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 정말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분란을 일으켜서 남한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균형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북측이 최악의 경우에 도발을 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러니까 북한이 1993년부터 NPT 예.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탈퇴하면서부터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에 3차 핵실험에서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쐈을 때 또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그래서 핵과 뭐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위, 거래를 못하도록 돼 있고, 어느 국가의 어떤 기업이라도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는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무기와 관련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제재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죠. 북한과 거래하지 않고. 뭐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더 이상 뭐 제재를 받을 게 있을까, 북한이.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중국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어떻든 생명줄 역할을 해왔잖아요.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경제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지하 자원을 중국에 팔고, 또 중국에 많은 지금 노동자들이 나가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생필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생존해 가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 정말 휘발유를 끊어버리고 북중 국경을 완전 봉쇄해서 누구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북한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 기분은 나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하나의 그 젖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외교 관계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싫어하는 일을 또 이번에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0월 10일 날 예.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때 그러한 행위를 할까, 이제 이런 문제와 또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북한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겠죠. 그런 제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도 나름대로 참모들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아주 유능한 참모들이 많습니다. 김정은도 3, 40대. 그래서 그런 무모한 일은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두고 봐야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는 11월까지 계속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마 구체적으로 의제로는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공식적인 있습니다. 의제로는 올라오지 않겠다. 공식적인 의제는 뭐 예. 모르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실무 차원에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드는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지금 예.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고, 만약에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게 되면은 중국이 지금까지 그 누렸던 가져왔던 한미 간의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거, 이거 끊어버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 입장은 북한을 겨냥한 거다,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거다, 그런 거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게 3,500km까지 X밴드라고 그래가지고 레이더망이 3,500km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중국 북경까지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거지 북한을 겨냥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좀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배치를 용인하게 되면은 한중간에 엄청난 또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